이번 시간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이제 파이널 핵심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법이 도시개발법보다 좀 공부할 게 많아서 한 60문제 구성을 했고, 자, 일단 첫 번째 강의에서 한 절반 정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법도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최대한으로 핵심 내용들을 좀 추려서 공부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정비법의 1번 테마는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에서도 몇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검토해야 됩니다. 자, 일단 1번을 보시면, 자, 여기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비법상 정비 기반시설하고 공동 이용시설이 있죠. 보통 우리가 아파트 단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들은 공동 이용시설이고, 이 정비 기반시설은 이 단지 바깥에 있는 일종의 기반시설들을 말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자, 단지 안에 있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공동이용설입니다. 자, 하천, 공공공지,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공원은 이 단지 바깥에 있는 기반시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1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이것 좀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보시는데, 자 정비 기반시설 그러면 자 재개발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것으로서 도로, 상하수도, 국어, 또랑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자 공원이라든가 하천, 공원 같은 거라든가 여기 공용주차장, 그다음에 공동구, 그 밖에 여기 녹지라든가 하천도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공공공지, 광장, 자, 가스, 지역난방, 소방용수, 비상대피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걸 다 우리 암기하기보다는 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 공짜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공공공지 이런 것들은 자 보시면 재개발 아파트 바깥에 있는 정비 기반시설들이고, 자 우리 재개발 같은 거 했을 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거 놀이터, 마을회관, 자 공동 작업장 같은 것들,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뭐 세탁장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것들은 자 재개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동 이용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조심할 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유치원은 공동 이용시설이 아닌 것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됩니다. 타가소, 어린이집은 공동 이용시설인데 유치원은 공동 이용시설에서는 제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 기반시설하고 공동 이용시설 한번 이렇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정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자,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를 향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 이게 재건축 사업으로 분류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를 향한 건물이 있을 때는 재개발로 가는 거고,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를 향한 공동주택 같은 것들이 밀집했을 때는 재건축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냐,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냐 이 차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호할 때는 재건축으로 분류하고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할 때는 이게 재개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확충해주고, 그다음에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한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낡은 주거환경을, 낡은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일종의 리모델링 형식으로 낡은 주택 같은 것들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이거 틀렸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하는 사업은 이게 재개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죠. 재개발 사업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하면 이게 바로 상가나 공장 재개발 개념인 재개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또 하나 재개발은 요 위에서 한 거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면서 노후를 향한 건물이 밀집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재개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주택 재개발 같은 거. 재개발 사업에 두 가지 용어 중에 3번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4번,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죠.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라는 고유 용어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는 용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분류할 수 있고, 재건축 같은 거 할 때는 지상권자는 빠지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용어가 여기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내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맞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판단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내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이 노후불량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준공 후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비용이 새로 신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 준공 후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비가 새로 신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맞습니다. 정답은 아까 우리 이거 2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정도 용어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하고 공공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공공재개발하고 공공재건축에 관한 특징은 뒤에 가서 따로 제가 문제로 다룰 겁니다. 한 문제씩. 우리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자, 특히 여기 기업번, 니은번은 공공재개발의 특징이고 디귿번은 공공재건축의 특징인데, 자, 공공재개발 사업이 되려면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그 밖에 공공시행자, 시행자가 이 공공이기 때문에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들어와야 됩니다. 조합이 들어오면 안 되고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같은 공공시행자, 그 밖에 법정 공공시행자가 들어와야 되고, 자, 두 번째 특징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어서 공급되는 주택 전체 중에서, 자, 전체 주택 중에서, 자, 토지 등 소유자, 원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한테 분양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생기면 나머지 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70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지분형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임대주택 같은 거로 건설해야 된다. 자, 이것도 우리가 재건축 사업의 특징이긴 한데, 공공재건축의 특징인데, 이 비율이 잘못됐습니다. 이 비율 자체를 이렇게 100분의 70 이하면 너무 이건 과도하고,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 안에서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선 지분형이라든가 공공임대, 자, 민간 임대주택 같은 거를 선택해서 건설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전체 중에서, 자,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 원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생겼을 때, 나머지가 생기면 그 중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있고, 그 비율만큼을 이렇게 지분형 주택이나 공공임대, 아니 민간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번은 틀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건축 사업도 기업번과 유사하게 공공재건축도 이렇게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 특징은 공공재건축 사업을 할 때, 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종전세대보다 100분의 160 이상, 1.6배 이상으로, 자, 세대수를 더 많이 건설을 공급해야 됩니다. 종전세대보다 1.6배 이상으로 건설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공공재건축 사업의 특징으로 이거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기업번과 디귿번이 맞고요. 3번이 맞겠죠. 니은번 같은 경우는 비율 자체를 잘못했습니다. 너무 이게 크게 비율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죠.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자, 공공재개발 사업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입니다. 아까 문제 지문에 나왔듯이 이렇게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자,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쭉 열거된 사람들이 다 조합이 아닌 공공재개발 사업의 이제 공공시행자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그 밖에 뭐 재개발 사업의 2차 시행자 이런 사람들이 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되는데, 자,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전체 세대 중에서 또는 뭐 전체 연면적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한테 분양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이 생기면 나머지 주택에, 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이 바로 요겁니다. 가로 안에 있는 거. 저희가 이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이고, 과밀억제권역 외의지역 같은 경우는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인데, 과밀억제권역이 서울을 포함한 서울의 인근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 이하로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대통령령을 찾아보시면 과밀억제권역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적으로 나눠서 과밀억제권역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 이하로 이렇게 나머지 주택 중에서 이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최대 40%까지 여기 100분의 40 이하니까 최대 40%까지 이렇게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지분형 주택이라든가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비율을 좀 암기하기보다는 이 정도까지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 이하니까 아까 100분의 70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 재개발을 해가지고 원 토지성 소유자한테 분양을 해주고 남는 게 생기면 일정 비율을 이렇게 보시면 임대주택 같은 거나 여기 지분형 주택 같은 일종의 반반 소유할 수 있는 반값 아파트 형태로 지어서 이게 다른 어떤 뭐 임차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겠다라는 게 바로 공공재개발 사업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사업의 특징.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자, 우리 4번부터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이제 기본계획 파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간단하게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 관련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계획은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이죠. 5명의 관청이 수립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을 지시하고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기본적인 틀을 잡는 기본계획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4번 보시면,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기본계획은 일단 수립권자가 군수가 빠집니다. 자, 군수가 빠지고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이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의 유치업종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기본계획 여기 산업의 유치업종 같은 거는 이건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이렇게 법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정비법상 기본계획이라고 이걸 혼동시킨 겁니다. 산업의 유치업종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법상 기본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정비법상 기본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계획 내용은 따로 있다 보실 겁니다. 자,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자 나왔습니다. 기준자 나왔으면 이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처리하셔야 되겠죠. 3번 지문도 잘못됐습니다. 자,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의 시장도 들어갑니다. 그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하면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거 맞습니다. 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4번이 옳은 거고요. 자,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죠.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10년마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우리 이런 거 같은 경우 보셨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 아까 우리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군수를 뺀 5명의 관청이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대한 특징들을 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보충학습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좀 볼게요. 자, 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정비사업의 계획 기간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 관리계획 같은 게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자, 기본계획은 서울시장이면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에다가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기본 방향을 잡고, 또 주거지 관리계획 같은 것들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설 설치계획, 교통처리계획 같은 거, 그 밖에 여기 환경계획 같은 거,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같은 거 설치계획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문화시설을 만들 거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걸 어떻게 할 건지 환경문제, 교통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방향을 잡고 틀을 잡는 계획이 기본계획인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십시오. 9, 10, 11, 12번 같은 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9, 10, 11, 12가 자, 보시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정비구역이라는 걸 이제 좀 이따 정할 건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걸 먼저 발표합니다.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후보지, 정비예정구역을 개략적으로 먼저 범위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 정비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의 수립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의 순서를 잡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함부로 이렇게 동시에 시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고 정비 예정구역별로 기본계획 다음에 만드는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같은 것들도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건폐월 용적률 같은 밀도계획, 정비 예정구역별로 건폐월 용적률의 한도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비 예정 구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이 몇 % 이하로 해라. 또 정비 예정 구역이 우리나라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비 예정 구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의 밀도 계획,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정해주고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이 뒤에 더 나오는데 참고로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생략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생략조항은 뭐냐면 기본계획 내용에 생활권의 설정, 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 같은 게 들어가면 9호와 10호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기본계획을 만들 때, 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9호와 10호, 여기 9호와 10호 같은 것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다. 정비 예정구역 개락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으로서 정비계획의 수립식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이걸 이제 한 문제짜리로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기본계획 내용 같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자, 이게 좀 뭐 암기하려고 하면 잘 안 될 거고 큰 방향을 잡는 거다. 환경에 관한, 교통에 관한, 기반시설에 관한 큰 방향을 잡고 정비 예정구역 같은 걸 정해주고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를 정해주고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정해주는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의 밀도계획으로 이렇게 한도를 정해주면 나중에 정비계획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계획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그리고 생활권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9호와 10호를 생략할 수 있다. 9호와 10호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문제인데 틀린 걸 쳤습니다. 자,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는 그런 시면, 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문장 끝날 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게 임의적 수립인데, 자,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이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미만인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도시는 의무적 수립으로 가야 되고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답은 지금 요거 1번은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죠. 자, 2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자,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자,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건 맞는데 앞에 주어가 들렸죠. 자,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수립권자가 5명이 나오셔야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 시장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자, 2번이 틀렸고 정답이겠네요. 자, 3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고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이 다음 파트에 나오는 정비계획 할 때는 정비계획은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기본계획은 14일 이상 주민공람, 주민의견이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같은 것들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그 기본계획 내용 보셨죠? 네,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설치계획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의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지문도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기본계획 내용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설치계획 같은 거, 뭐 환경계획, 교통계획, 기반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 같은 것들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들이고 뭐 9번, 10번 같은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5번 질문 보시면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지금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런 지문이 굉장히 우리가 좀 어려운 지문인데, 자, 이게 이제 경미한 변경입니다. 자,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한다 그러면 경미한 변경 또는 우리 주민들한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겁니다. 토지동 소유자한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도지사한테 승인 같은 거 안 받고도, 자,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그 기본계획을 임의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데, 만약에 도지사한테 대도시의 시장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승인을 안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항은 좀 조금 어려운 조항인데, 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만약에 수립한다면, 수립을 해서 도지사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대도시는 승인 안 받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기본계획을 뭐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 수립했을 때는 승인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니까. 근데 이렇게 정비계획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한테 나중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승인 같은 거 안 받고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미한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정답은 지금 아까 우리가 1번이 요거 틀렸죠. 요거 1번. 요게 이제 기출문제랑 유형이랑 비슷한 지문이기 때문에 요 정도 형태가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형태고요. 요거 틀렸죠. 주어가. 요걸 5명의 수리권자로 바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보충학습으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 수립 같은 거 할 때는 우리 주민 의견, 지방의 의견들을 들어야 되고 협의도 거쳐야 되고 심의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승인, 여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일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까지 받는 게 있는데, 근데 다음에 이런 것들을 쭉 원래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수립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여기 주민공람 14일짜리 주민공람,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 듣는 거, 협의 심의하고 승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좀 전에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한다. 자, 이걸 해석하실 때 우리 주민들한테 유리한 거, 토지 등 소유자한테 유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규모가 좀 소규모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게 이런 관련 절차 같은 것들, 주민 의견, 지방의 의견, 협의와 심의, 승인 같은 것들을 모두 생략조항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시면 정비기반설의 규모가 확대된다. 자, 우리 정비기반설 규모가 확대되면 우리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한테 유리해지는 겁니다. 기반설이 더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정비기반설 면적이 10%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는 이제 소규모, 경미한 경우로 보시면 돼요. 주민들한테 유리하거나 소규모로 이렇게 축소되기 때문에 이거 승인을 거치지 않는다. 자,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의 단축. 자, 계획기간의 단축도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진행되니까 토지 등 소유자한테 유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5번 가시면 정비 예정구역의 면적을 20% 미만으로 변경하는 거. 자, 이것도 우리가 소규모, 건폐율 용적률을 2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거. 여기 10% 미만으로 기반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있고, 정비 예정구역을 한번 면적을 정해놓고 20% 미만,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를 2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소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공동이용설의 설치계획 변경, 사회복지설, 문화시설의 설치계획 변경도 우리가 이제 토지 등 소유자한테 유리하게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것 관련 절차 같은 경우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석을 하셔서 눈으로 쭉 보시면서 10% 미만의 축소도 있고, 정비 예정구역이라든가 건폐율은 20%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험 지문에서는 요거 5번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원래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기본계획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한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한테 유리한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승인 같은 거라든가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운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관련 절차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 시험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번씩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문제에서는 정답은 요거 2번으로 보시고요. 5번에.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는 아까 기본계획에서 언급을 한 건데, 기본계획 내용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같은 게 포함이 되면 생략할 수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3번입니다. 정비 예정구역의 개락적 범위. 여기 써있는 것들이 모두 다 기본계획의 내용들인데, 아까 정비 예정구역의 개락적 범위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생활권이란 말이 들어가면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아까 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기본계획 내용에는 뭐 주거지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설 계획, 교통계획, 환경,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계획이 있는데 9번하고 10번은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정비 예정구역의 개락적 범위, 그다음에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좀 전에 그 뒷부분에서 자, 정비계획 기본계획 내용에 자, 생활권의 설정, 기본계획 내용의 생활권별 기반설의 설치계획 같이 이렇게 생활권이라는 단어가 추가적으로 기본계획 내용에 들어가면 9호와 10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이거 갖다가 주거지 관리 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냈었어요. 틀린 겁니다. 자, 9번 정비 예정구역 계략적 범위라든가 여기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이런 것들을 딱 정해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한 문제짜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6번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에서 생활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생략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럼 답이 이거 3번이라고 딱 찍어서 우리가 나오셔야 됩니다.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아까 가로 안에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같은 것들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7번 문제부터는 이제 정비계획 쪽으로 파트가 바뀝니다. 자, 정비계획에서는 이제 공부할 분야가 굉장히 많고, 올해도 이거 정비계획에서 이제 한두 문제가 나올 것 같은 파트인데, 자,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 나오면 그 정비 예정구역별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이 정비계획입니다. 우리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입안권자가 있고,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까 기본적으로 보시면 자,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자, 우리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우리 시장군수 등이 누굽니까? 5명을 말하는 거죠. 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군 구청장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관청이 정비계획을 이제 우리가 입안을 해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 절차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의 명칭,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의 명칭과 정비구역의 면적 같은 것들을 확정하고, 자, 그다음에 정비구역 주변에 교육환경, 학교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보호할 건지, 건축선,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같이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확정되면서 지시하는 겁니다. 자, 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거고, 아까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 나오면 그 정비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이 정비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것들이 쭉 결정됩니다. 건축선은 어디다 긋고 이렇게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 있는데, 이 5번은 조금 이상하죠. 자,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아닙니다. 이거는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다. 정답을 5번으로 체크하시고요. 자, 이것도 한번 정비계획 내용을 보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의 명칭. 자, 올해 개정돼가지고 정비구역의 면적도 있고, 자, 토지 등 소유자 유형별 분담금의 추산액 같은 거. 자, 토지 등 소유자별로 자, 분담금 자체가 얼마큼 나올 건지 추산액 같은 경우를 계략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정비계획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정비계획에서는 정비 예정구역별로 그 정비 예정구역에 들어갈 도시계획설, 공동이용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몇 %로 할 건지, 높이를 몇 미터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확정되고 지시하는 겁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자, 건폐율 용적률의 밀도계획은 건폐율은 몇 % 이하로 해라. 용적률은 몇 % 이하로 해라.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본계획이고, 요 지시를 기본계획에서 요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들의 밀도계획 지시를 받아서 정비계획을 만들 때 건폐율 용적률이 확정되고 높이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쓸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이라고 하셔야지, 이렇게 밀도계획이라고 하시면 이거는 기본계획 내용하고 혼동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체크하셔가지고, 자, 저 기본계획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밀도계획이고,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으로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가 확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정비 예정구역별로 이렇게 환경보전 어떻게 할 건지, 교육환경보호,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사업시행 방법 이런 것들이 정비계획의 내용이니까 아까 기본계획 내용하고 조금 흐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도시 전체적으로 어떤 큰 방향을 잡고 정비 예정구역을 발표해주고, 그 정비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을 이제 각각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가보시면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도 있고 건축선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비계획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한번 살짝 보시면서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하고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입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과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누가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최종적으로 누가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1번 보시면 구청장 등은 아까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청장을 먼저 체크합니다. 자,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구청장 같은 사람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에게 설명회도 하고 30일 이상 주민공람이라는 걸 다 해서 주민 의견을 30일 정도 요 기간 동안 의견을 들은 다음에 지방의 의견까지 듣고 나서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주민에게 서면 통보, 주민 설명회, 30일 이상 주민 공람,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듣고 나서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반면에 나머지 관청들은 누굴까요? 나머지 관청들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자, 이런 관청들은 그리고 군수, 이렇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시장이나 군수는 자기 자신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동일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자기 자신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겁니다. 자, 구청장을 주어로 빼서 정비계획 입안권자 중에서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주민에게 서면 통보, 주민 설명회,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다 해야 됩니다. 또 주민 의견을 30일 이상 요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특별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이렇게. 아까 우리 기본계획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이고 기본계획할 때는 이런 서면 통보라든가 주민설명회는 안 합니다. 기본계획은 그냥 14일 이상 주민공람하고 지방의 의견으로 가는데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때는 여기 써있는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할 때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 구청장이 특별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할 때도 구청장 등이 특별광역시장한테 이 변경 같은 것들을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 지정을 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구청장이 특별광역시장한테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자,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하고 군수 이 6명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죠. 여기 특별시 광역시장은 1번 지문처럼 구청장이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해서 특별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관청들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는 자기 자신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을 직접 정하는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 6명의 관청이 군수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방도시개개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거쳐야 됩니다.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 심의가 필요합니다. 자, 4번. 자, 정비구역 지정 변경고시가 있으면 이제 효과죠, 효과. 정비구역 지정 변경고시가 있으면 해당 정비구역하고 이 정비계획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정비구역 지정 변경고시가 있으면 해당 정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그 다음에 여기 정비구역을 정할 때 정비계획이라는 게 입안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정비계획 자체의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가설 건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 자, 대선하고 공작물의 설치, 자, 이런 법정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 시장군수 등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정비구역 안에서 7가지 개발 행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권자는 시장군수 등이 맞고요. 여기서 허가 대상 행위 중에서 대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비구역 안에서 이렇게 여기 4번 지문처럼 지구단위 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요거하고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물의 건축, 그 다음에 뭐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가지 개발 행위가 허가 대상인데 여기 대선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정답을 이거 5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가보시면 자, 우리가 보충적으로 여기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받는 행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정비구역이 딱 지정되면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 등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건축물에 건축하고 공작물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용도 변경이라고 되어 있지 대수선 용도 변경이라고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 대수선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건물 짓고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고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는 거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이니까 이 분홍색을 빼고 우리가 읽으면 건물 짓고
물건 쌓고,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같이 국토기획부에서 배웠던 5가지 행위에다가 여기다가 용도 변경 하나를 추가하고 중목의 벌자와 식재를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데 여기 대선 같은 게 빠져 있고 토지 합병도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도시개발구역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여기 대선이 포함되어 있죠.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이렇게 분홍색의 대선을 추가해서, 자, 이게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대상으로 이렇게 딱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여기 대선을 넣어가지고 요 관련 조항을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에서는 대선 용도 변경, 중목의 벌자와 식재가 추가되고 정비구역에서는 대선이 빠진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비구역에서는 다음 이렇게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장물 수정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분홍색 표현 자체가 이렇게 검은색 표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허가를 안 받는 행위도 있었죠. 뭐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자, 이렇게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안전조치 같은 걸 하는 개발행위, 농림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 채취, 정비구역에서 존치하기로 한 대지에다가 물건을 쌓아두는 거,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이렇게 임시로 심는 것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다만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가 경작지에서 할 때는 허가 안 받는 항목에서 제외가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시개발법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문제에서 풀 때 아까 보시면 여기 대선 같은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 정답을 5번으로 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가 9번 문제로 보시면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문수 등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자, 우리 좀 전에 허가를 안 받는 것. 농림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자, 토지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그 7가지 행위에서 토지 분할만 들어가 있지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 허가를 받는 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도 허가 안 받는 행위를 볼 수 있고, 근데 보시면 공유수면 매립은, 자, 우리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은 토지 형질 변경이죠. 자, 토지 형질 변경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 봐야 됩니다. 4번.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다가 남겨두기로 한 대지에다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허가 안 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원칙적인 형질 변경이 들어가는 거고, 아까 우리 허가 안 받는 것들은 뒤에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농림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뭐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는 행위를 막 섞어서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원칙적 행위는 4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 문제 틀린 겁니다. 자, 정비계획 위반 제한 그러면 토지등 수요자가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제안서를 내는 건데요. 자, 1번 보시면 토지등 수요자가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가 지났는데도 정비계획 위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토지등 수요자는 정비사업을 빨리 하고 싶은데, 자,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때까지 정비계획 위반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관청이. 시장문수구청장 같은 관청이 정비계획 위반을 안 하고 있으면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한사유입니다. 제한사유를 대표적으로 좀 봐야 되고, 자, 토지등 수요자가 토지주택 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는 경우, 자, 토지등 수요자가 우리는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주택 공사 등한테 사업을 좀 이렇게 부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주택 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등 수요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비계획을 최초로 만들어달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해달라고도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제안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을 최초로 만들어달라고 제안하는 건데, 요 4번 같은 경우는 토지등 수요자가 이 과반수 동의가 틀렸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가 나오면, 자,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제안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지금 4번입니다. 4번.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해달라고도 제안서를 낼 수 있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한이 있으면 60일 안에 정비계획을 만들어줄 건지 안 만들어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공부하실 때, 자, 1, 2, 3, 4번이 정비계획의 여기 위반 제한 사유고, 요 정비계획 위반이 제한이 들어가면 제한일로부터 며칠 안에 이렇게 정비계획을 만들어 줄 건지 안 할 건지 거기서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60일 이내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 차례만. 정답이 지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 사유라는 게 있는데, 자, 좀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인 대표적으로 시군구청장한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군구청장 같은 위반권자한테 제한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1번 지문처럼 아까 먼저 나왔습니다.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경과했는데도 정비계획 수립을 안 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 뭐 3번, 4번, 5번은 참고로 보시고, 여기 5번에 보시면 여기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경우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우리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을 하면 60일 안에 반영 여부 통보해주고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한 차례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좀 우리가 좀 알아두십시오. 정비계획을 제한할 때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하, 면적 3분의 2 이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 자, 요 3분의 2, 3분의 2 요거 범위 안에서 정하기 때문에 요 그대로 정하면, 만약에 서울시가 이 조례로 요 숫자를 그대로 정한다면 3분의 2,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가지고 제한서를 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요거 이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 3분의 2니까 요 뒤에 3분의 2 같은 것 중에 뭐 요걸 2분의 1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험 볼 때는 요 숫자를 그대로 익혀서서 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하, 면적 3분의 2 이하 범위 안에서 이 조례가 숫자를 정합니다. 조례가 정할 때 3분의 2, 3분의 1을 그대로 정하면 둘 다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한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서를 내기가 어렵죠. 동의요건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좀 알아두시고, 여기 제한 다음에는 우리가 요청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청. 자, 정비계획 위반 요청이 또 최근에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자, 우리는 요 요청도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는 거니까 이 제한하고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법률적으로 이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실무에서 제가 이제 서울시 쪽에 어떤 문의 같은 걸 해보면,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 같은 걸 하려면 정비계획 위반 제한할 때는 이 정비계획을 만드는 비용 같은 경우를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동의요건도 3분의 2, 3분의 1로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게 되어 있죠. 비용도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같은 거 만드는 비용 중에 이 제한 비용 같은 경우를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고, 동의요건도 이렇게 3분의 2, 3분의 1로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이 어렵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요청을 만든 겁니다. 자, 요청 같은 거 할 때는 이 정비계획 같은 거, 이 요청 비용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요청하는 비용을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고, 나중에 동의요건도 이게 2분의 1 정도로 낮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비계획의 위반 요청 같은 거 할 때는 이 정비계획을 만드는 비용, 정비계획 안 같은 걸 만드는 비용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없는 형태가 요청이다. 이렇게 정비계획 위반 제한보다 좀 더 쉽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정비계획 위반 요청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정비계획 위반 요청도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자, 1번 질문 보시면, 자,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가 경과했는데도 정비계획 위반이 안 되는 경우에도 아까 제안처럼 위반권자한테 가서 요청서를 낼 수 있답니다. 정비계획 위반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는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또는 뭐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것들이 생략이 된 경우도 정비계획 위반을 요청할 수 있다. 자, 1번하고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가 요청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사유랑 약간 좀 다른데, 자, 어쨌든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는데도 정비계획 위반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아까 제한과 비슷하게 정비계획 위반도 요청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가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같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도 정비계획 위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천재지변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정비계획 위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정비계획 위반을 요청할 때는 토지동 소유자 2분의 1 이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만큼 동의를 받아가지고 위반권자한테, 아까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여기 제한을 할 때는 3분의 2, 3분의 2 정도 이렇게 동의 요건이 나올 수 있는데, 정비계획 위반은 제한보다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요청 같은 걸 받아주기 위해서 토지동 소유자, 면적은 없습니다. 토지동 소유자 2분의 1 이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만큼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위반권자한테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의 요건이 달라지죠. 3분의 2,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이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조례가 2분의 1로 동의 요건을 정하면 토지동 소유자 2분의 1 정도 이상만 동의가 나오면 요청서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정비계획의 위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때는 요청일로부터 45일 안에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고 연장을 30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둘 다 틀렸습니다. 자, 둘 다 틀렸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4개월 안에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할 때는 한 차례만 2개월 정도 이내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4개월, 2개월이 나오셔야 돼요. 굉장히 특이한 기간입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기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반 요청이 들어가시면 4개월 이내에 자,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할 때는 자, 이렇게 2개월 정도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정비계획의 위반 요청 사유. 자, 정비계획 위반 요청 사유가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 있고, 4번은 이제 올해 새로 생긴 건데,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자, 보시면 기본계획상 보시면 정비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가 지났는데도 정비계획 위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1번 질문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계획에 있는 정비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라는 게 있었어요. 기본계획에는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라는 게 10번 항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봐도 정비계획 위반이 안 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정비 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이거 9호, 기본계획 내용 중에 9호하고 10호,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이런 경우가 나오면 정비계획을 위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정비계획의 위반 요청이죠. 자, 이거 수정을 해서 정비계획의 위반 요청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사유가 1, 2, 3번이 대표적으로 토지동 소유자가 위반권자를 찾아가서 정비계획 위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 요청을 할 때는 동의 요건이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 면적 3분의 2가 아니라 토지동 소유자 2분의 1 이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2분의 1 정도까지만 이렇게 최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2분의 1로 정하면 2분의 1 정도만 동의받아도 요청서를 낼 수 있다. 아까 우리 제한 같은 거 할 때는 3분의 2, 3분의 2였었죠. 자, 요청에 대한 통보 기간 같은 것들은 4개월 안에 자, 통보를 원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개월 안에 이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비계획에 위반 요청이 들어가면 4개월 안에 위반 여부를 정비계획 위반해 줄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통보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할 때는 2개월 정도 범위 안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특이한 기간, 4개월 이내 2개월 안에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요청에 대해서 한번 여기 답변 통보하는 기간 같은 경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은 자, 아까 기본계획을 만들 때 아까 14일 이상 공람기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단계나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단계에서 개발행위 두 가지 행위를 사전에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개발행위 아까 우리 앞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7가지 개발행위는 시장운수등한테 허가를 받는 건데, 자, 여기 개발행위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단계라든가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 예정구역 단계에서 미리 정비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앞 단계,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 단계에서 정비계획을 만드는 단계에서도 두 가지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개발행위가 뭐냐면 소유권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건물의 건축하고 토지 분할을 말하는 겁니다. 자, 1번 지문 보시면 자,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보다 전 단계인 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개발행위 두 가지를 미리 제한할 수 있다. 누가? 1번 국토부 장관, 시도, 시장운수구청장이 비경제적 건축행위나 투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건물의 건축가치, 건물을 신축하면 새로운 소유권이 막 생깁니다. 자, 그런 거 이제 정비사업 하는데 방해가 되죠. 미리 제한할 수 있고, 자, 토지 형질 변경이 아니에요.
자, 이게 토지 분할로 바꿔야 됩니다. 토지 한 필지를 한 사람이 소유권 가지고 있다가 막 세 필지로 쪼개서 소유권자가 3명으로 바뀌고 나면 나중에 조합원 계산할 때, 나중에 분양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1번 지문에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자, 두 번째. 자, 요런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행위를 요런 해당 관청들이 제한을 하려면 제한 지역이 어디고 제한 사유가 무엇이고 제한 대상 행위가 어떤 행위고 제한 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됩니다. 특히 제한 기간은 처음에 제한할 때는 3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 하나여 1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4년까지만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한하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일 때는 그때는 이제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는데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런 심의 같은 걸 하기 전에 시장운수 같은 관청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안할 때는 자기 심의를 거쳐서 제안하는데 자기보다 하급자인 이런 시장문수 구청장 같은 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한된 행위를 할 때는 시장문수등한테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이거 맞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이 장관이나 시도나 시장문수구청장이 투기 방지를 위해서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행위를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미리 제한 조치를 하면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고 그 두 가지 제한된 조치를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쪽에 이게 제한된 행위에 대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문수 등한테 건물의 건축이라든가 토지 분할이 사전 제한 조치로 이렇게 제한 고시가 나오면 이것도 허가를 받고 하는 행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7가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데 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 앞 단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투기 같은 게 발생이 되면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행위를 미리 제한할 수 있다. 미리 제한이 돼서 고시가 되면 이런 것들이 허가 대상으로 또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사전에 허가 대상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다. 맘대로 못하도록. 정답은 1번이겠죠.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한 기간도 잘 보셔야 됩니다. 2년 연장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13번 문제. 자, 이번에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입니다. 자, 우선 정비예정구역하고 정비구역 자체를 우리가 이제 묶어서 정비구역 등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는 사유가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제되는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일단 지금 이 문제는 정비구역 등이 필수적으로 해제되는 사유가 나오면 여기 느낌상 자, 어떤 절차로부터 뭐 몇 년 안에 다음 절차를 못 넘어갔을 때 이런 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일종의 일몰제라고 해서 몇 년 안에 다음 절차 진행을 못하면 그 해당되는 기간 다음 날에 정비구역 등은 필수적으로 해제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1번 지문 보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3년하고 뭐 2년하고 2년, 3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자, 기본계획에서 어떤 예정일을 정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안 하는 경우인데, 자, 이거 3년짜리가 맞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자,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안 한 경우에는 이런 정비 예정구역 같은 것들이 해제가 되는 사유가 의무적 해제 사유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맞고요. 세 번째, 추진위원회 승인 받았으면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이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4번에 문제가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는 경우인데 이거 3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3년. 이거 3년으로 바뀌어야 돼서 이거 갖다가 답을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정비구역 등의 의무적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구청장 등은 정비 예정구역이라든가 정비구역 자체가 이렇게 해제 사유 같은 것에 해당이 되면 특별광역시장한테 해제 요청을 해서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한다도 있고, 다른 관청들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데, 아까 1번 지문이 뭐였습니까?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기본계획에서 시작해서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안이한 경우,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안 한 경우도 있었고, 두 번째로 가시면 기억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는 경우. 그다음에 디귿번 먼저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받았으면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3년이 된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으로 가야 되죠. 자, 이런 기간을 안 지키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 3년 되는 다음 날에 정비구역 자체가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걸 이제 우리 그림으로 한번 좀 보세요. 아까 제가 우리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이 그림의 순서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기본 계획이 있고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정한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조합 설립에 인가받은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에 인가로 넘어가서 이제 분양 신청 같은 거 받아가지고 관리처분계획 만드는 다음에 이제 공사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가는 게 3년이죠. 여기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3년 안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으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은 2년 이렇게. 자, 추진위원회 승인 받았으면 조합설립 인가 신청도 2년. 자, 조합설립 인가 받았으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은 3년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시험지문에서 이걸 2년으로 바꾼 겁니다. 3년, 2년, 2년, 3년으로 이렇게 오셔서 3, 2, 2, 3 이렇게 그림을 좀 연상하시면서, 그래서 아까 여기 다시 이제 문장으로 가보시면 여기 보면 요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안 한 경우 이게 해제 사유가 되는 거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으면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디귿번 추진위원회 승인 받았으면 2년이 된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 안 한 경우, 자, 그 다음에 리얼번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3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의무적으로 해제를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건데, 중간에 요 니은번은 뭔가요? 니은번. 자,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막바로 조합으로 가는 경우에도 이게 3년짜리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자, 경우에 따라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에서 막바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2년 가지 마시고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이것도 이렇게 3년짜리가 하나 새로 생기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정비구역 지정에서 막바로 조합 설립 절차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 그림처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된 날짜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정비구역에서 막바로 조합 설립으로 갈 때는 이 3년짜리가 하나 추가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하나 더 볼 건데, 나중에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안 만들고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등 소유자 인원수가 20명 미만일 때는 이 추진위원회 조합 같은 거 안 만들고 막바로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계획에 인가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됐다. 왜? 토지등 소유자가 전체 인원수가 20명 미만이라서 그때는 재개발 사업할 때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등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시행자가 돼가지고 막바로 이렇게 사업시행인가를 갈 때는 5년이 되는 날까지, 여기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 안 하는 경우도 이것도 의무적 해제 사유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 해제 사유를 이렇게 보시면서 아까 우리 문제에서는 답이 요거 4번이 되겠죠. 5번 지문은 아까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 5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의무적 해제 사유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필수적, 의무적 해제 사유에서 3년, 2년, 그 다음에 2년, 3년이고 요거 5년짜리 하나 추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문이고 요 그림 같은 거 있으니까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 14번 문제. 자, 14번은 여기 보시면 특별광역자치시와 기도시장군수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자, 필수적인 해제가 아니래요. 자,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또 추가적으로 정해되어 있습니다. 자, 임의적 해제 사유가 이런 게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토지등 소유자한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았을 때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우리 정비구역 내에서 토지등 소유자 간에 막 싸움이 나가지고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면 이 해당 관청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잘 보세요. 자,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 2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100분의 30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면 정비구역만 지정된 상태니까, 자, 정비구역 지정된 상태에서는
토지동 소유자 30% 이상,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 요청을 하면 해제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겠네요. 자, 추진위원회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그런 구역 상태라면, 자,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립될 때는 100분의 30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과반수로 바뀌어야 됩니다.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해제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10년이 지나도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가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도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맞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사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답이 일단 3번인데요. 이거 100분의 30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좀 보충학습을 한번 보세요. 자, 정비구역 등의 요구에는 임의적 해제입니다. 자, 필수적 해제가 아니라 여기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 등이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여기 3번 좀 보세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다. 그런 시점이라면 자, 토지동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을 했을 때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거나 자, 조합이 설립이 되었을 때는 여기 6번이에요. 6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거나 조합이 설립이 된 상태라면 그때는 토지동 소유자 100분의 30이 아니라 과반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동의가 나와서 해제 요청을 하면 그때도 해제할 수가 있다. 이때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만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게 이겁니다. 3번하고 6번입니다. 자, 토지동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비 구역까지만 나왔을 때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거나 조합이 설립된 상태라 할 때는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나와야지만 이렇게 해제 요청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밖에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걸 하면서 10년 이상이 지나고 사업을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하고 토지동 소유자가 추가로 과반수가 이렇게 해제에 동의하면 이것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필수적 해제는 뭐 3년, 2년, 2년, 3년 또는 뭐 5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나와서 뭐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 날에 의무적 해제로 이제 사유로 들어가는 건데 뭐 이제 몇 년이란 말은 안 나오고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을 넣었을 때 또 이렇게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미 설립이 된 상태라면 과반수가 해제 요청을 넣는 경우에도 이렇게 임의적 해제 사유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필수적 해제, 임의적 해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제에서 정답은 요거 3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14번 정답은 3번. 15번 문제,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이 필요하면 기본계획의 수립 없이도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다. 자, 이런 조항이 맞습니다. 우리 그동안은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추가로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 이런 식의 순서가 원칙적 순서인데 이렇게 이제 긴급한 사업이 필요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 같은 거 안 하고 바로 그냥 막바로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비 예정구역 단계나 정비구역 단계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2번 틀렸네요. 자, 우리가 이제 정비구역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기 때문에 그 재건축, 재개발 조합하고 지역주택조합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주택조합,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이런 정비구역에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모집이 안 됩니다.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2개 이상 정비구역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할 수도 있고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2개의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2개 이상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서로 연접한 뭐 2개 이상 정비구역을 통합할 수도 있고 서로 연접하지 않은 2개 이상 구역을 결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은 다양하게 정비구역 자체를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할도 가능하고 통합도 가능하고 결합도 가능합니다. 4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됐습니다. 우리 앞에서 필수적 해제든 임의적 해제든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면 여기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 같은 관청은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사업 방식이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다가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제가 되면 그런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등이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다시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가 되면, 자, 우리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가 되면, 자, 이미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인가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면 이제 사업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자, 이미 구성된 추진위원회나 이미 설립된 조합도 자동적으로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인가도 취소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조항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으로 보시고 정답은 요거 2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죠. 15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재건축 진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 재건축 진단이 이제 용어가 바뀌었죠. 우리 과거에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안전진단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재건축 진단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진단은 일정한 시기에 여기 1번 지문처럼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개정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 전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했었는데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이 재건축 진단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이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지금 정답으로 좀 보시고, 이거 되게 중요한 조항입니다. 개정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는 거냐, 시장문수 등이. 그리고 1번이 여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가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입니다. 그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기까지 시장운수 등이 재건축 진단을 실시합니다. 자, 재건축 진단은 시장운수가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3번 질문처럼 이렇게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요청을 받아서 재건축 진단의 실시를 요청을 받아가지고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재건축 진단을 하는 이유는 이 건축물이 얼마나 낡았냐 이런 걸 평가하는 거죠. 우리 법적으로는 재건축 진단을 할 때 이 건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물의 어떤 마감의 적절성, 설비 주거환경의 적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건축 진단을 해가지고 점수를 평가해서 재건축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지문이 일단 틀렸는데 재건축 진단은 시장운수 등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재건축 진단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동짜리 아파트 이런 거 말고 여러 동이 세워져 있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어떻게 주택단지 하는 이제 공동주택이겠죠. 그래서 공동주택 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되, 자, 이미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운수 등이 인정한 건물, 자, 주택단지 안에 있는 그런 공동주택 중에서 자, 이미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운수 등이 인정한 건물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축 진단을 하지 않고도 바로 재건축 사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처럼 시장운수가 이미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물, 아니면 천재지변 같은 게 나서 신속히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거기 진입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 아래에 있는 건물들, 이런 것들은 재건축 진단을 안 받고 바로 재건축 사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운수 등이 이미 인정한 건물, 아니면 진입도로 같은 걸 설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물들, 천재지변이 나서 신속하게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주택단지 안에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재건축 진단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시장운수 등이 정비계획 위반을 요청을 하려는 자가, 아까 우리 정비계획 위반 요청자 이런 사람이 있었죠. 정비계획 위반의 요청자든 정비계획의 제한자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요청을 하기 전에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 얻어가지고 재건축 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 재건축 진단은 직접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정비계획의 위반을 요청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요청하기 전에 여기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재건축 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청을 받아서 여기 10분의 1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청을, 정비계획 위반을 요청을 하기 전에 먼저 정비예정구역 안에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 전체 인원수의 10분의 1 이상이 동의 얻어가지고 재건축 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자, 재건축 진단을 실시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3번의 경우에 재건축 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재건축 진단 비용을 요청자한테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문수 등이 재건축 진단의 요청 같은 걸 받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 실시계획, 재건축 진단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을 별도로 만들고 이것도 개정되어서 새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재건축 진단의 요청 같은 걸 받으면 재건축 진단 실시 계획을 만들고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요청자한테 이런 실시 계획의 내용 같은 것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새로 이제 개정돼서 추가된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재건축 진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는 거냐 직권으로 만약에 한다면 1번 같은 경우가 직권인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요거는 재건축 진단은 재건축을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재건축 진단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재건축 진단 안 받고도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진단은 요청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청을 받아서 여기 10분의 1 이상 동의 얻어가지고 재건축 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청자가 누구냐면 정비계획 위반을 요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정비계획 위반을 요청하기 전에 10분의 1 이상 동의 얻어가지고 재건축 진단을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요청이 있었을 때는 이 비용을 요청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재건축 진단의 실시 시기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까지 여기까지가 재건축 진단을 직권으로 한다면 직권으로 실시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7번 문제 재건축 진단 실시 문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건 재건축 진단에 실시했을 때 그 절차를 말하는 건데 이 재건축 진단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 재건축 진단 같은 것들은 우리 앞에서 시장무수 등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시장무수 등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한다면 재건축 진단기관, 여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자, 이런 진단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주거환경이 얼마나 적합한지,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물의 마감도, 노후 설비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점수 같은 것들을 채점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재건축 진단 같은 것들을 이런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점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1단계가 시장문수 등이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런 항목에 대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한다가 이제 1단계고, 자, 2단계는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2번 질문은 의뢰를 받은 재건축 진단 기관은 재건축 진단을 실시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무수 등한테 제출하고, 자, 이걸 요청한 사람, 재건축 진단을 실시를 요청한 사람이 있으면 요청한 사람들한테 법정된 기간 안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단계가 재건축 진단 기관이 의뢰를 받아서 재건축 진단을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무수 등한테 제출하고 요청자들이 있으면 요청자들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맞는 지문이고, 자, 세 번째 보시면 시장무수 등은 재건축 진단의 결과 같은 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앞에서 결과 보고서를 시장무수한테 제출을 해서 시장무수 등이 재건축 진단 결과 같은 걸 받았는데 보통 이제 결과가 A, B, C 등급이 나오면 그때는 재건축 사업을 못하는 거고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와야지만 이 재건축 진단을 통과해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재건축 진단 결과가 D등급, E등급 나왔더라도 시장무수 등은 최종적으로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도시계획이나 지역 여건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 검토 단계가 이게 3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우리 앞에서 재건축 진단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다. 두 번째는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진단기관이 만들어서 시장무수한테 제출하는 것이 2단계고, 3단계가 시장무수 등이 결과를 받고 나서 도시계획이나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4번 보시면 시장무수 등은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받으면 이거를 특광도지사, 시도지사한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다시 한번 시도지사 차원에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다가 이 시장무수 등이 실시한 재건축 진단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시도지사선에서 상급자선에서 재건축 진단의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한번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 이제 5번에 좀 문제가 있는데,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한테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문수 등이 실시한 재건축 진단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게 아닙니다. 자,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지시를 해서 시도지사가 여기 적정성 검토 같은 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필요한 경우 이 시도지사 선에서 이 재건축 진단 같은 것들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필요한 경우를 바꿔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는 재건축 진단 결과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취소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면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할 수 있다. 뭘 하라고? 시도지사가 재건축 진단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정성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필요하면 재건축 진단 결과가 적정한지 적정성 검토를 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셔서 정답을 5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재건축 진단이 4단계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에서 시장무수 등이 재건축 진단 같은 것들의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한다. 그럼 2단계 재건축 진단기관이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무수 등한테 제출한다. 3단계 시장무수 등은 재건축 진단 결과를 받고 나서 도시계획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자, 4단계 시장무수 등은 재건축 결과보고서를 갖다가 특광도지사,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야 되고 제출받은 시도지사가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데다가 다시 한번 시장문수가 한 재건축 진단이 적정한지 그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마지막 5번은 그냥 추가로 보십시오.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번 자기도 보겠다고 요청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건축 진단 결과를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재건축 진단 결과가 적정한지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끝에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재건축 진단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니까 이런 순서로 한번 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1단계가 시장무수 등이 재건축 진단기관에 의뢰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고 그러니까 재건축 진단 실시해서 이제 결과보고서를 내는 거죠.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가 종합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다시 또 시도지사한테 보내서 시도지사가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 한번 해보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문제는 이제 테마가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정비계획의 입안과 정비구역 지정을 이제 넘어가서 이제 사업 시행자하고 시행 방식인데,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될 거냐, 요거 이제 하나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이게 스스로 보전 정비하는 방식도 있고 수용도 있고 환지도 있고 관리 처분 방식이 있는데, 자, 일단 요 3가지 방식을 취했을 때 사업 시행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자, 1번 지문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여기 보시면 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자, 정비 예정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자,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동의죠. 주거환경 개선 정비구역 안에 여기 보시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이게 바로 토지 등 소유자죠. 주거환경 개선 정비 예정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 동의를 둘 다 얻어서 시장무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아니면 공동 출자법인 이런 사람들로 사업시행자를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동의 요건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체 인원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와 세입자 과반 동의를 2개를 다 얻어서 시장무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공동 출자법인 아니면 공동시행자 이런 사람들로 사업시행자를 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1호에서 자, 세입자 세수가 토지동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를 안 거치고도 시장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이렇게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세입자 인원수의 과반 동의를 2개를 다 얻어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2번이나 3번처럼 세입자 세수가 토지동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또 임대주택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시도의사가 인정하는 그런 경우일 때는 세입자 동의 안 거치고
앞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만 받아가지고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1번에서 이어지는 2번, 3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1번 지문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여기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4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1, 세입자 과반 동의를 2개를 다 얻어서 시장문수가 직접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사람들로 시행자를 정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2호하고 3호처럼 세입자 세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안 거치고 앞에 3분의 2만 받아도 시장문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 나서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자, 이렇게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무런 동의 안 받고도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정비사업 조합이 시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일정한 동의를 받아서 시장문수가 직접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합이 사업하는 경우는 없고, 그 다음에 이 동의를 여기 이렇게 천재지변 같은 게 생겨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동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3분의 2와 세입자 과반 동의를 둘 다 안 받고도 뭐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지금 우리가 아까 1번을 정답으로 보시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가 누가 될 거냐, 이 동의를 2개를 다 받아서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시행자를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동의 요건이 이렇게 변하는 경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우리 정비사업 할 때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합원의 과반 동의 얻으면 5명의 공동시행자가 있으므로 그 공동시행자 안에 한국부동산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억번 맞죠? 재개발 조합원 과반수 동의 얻어서 재개발 조합이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은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장문수 등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2차 시행자로 2차 공공시행자로 시행자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재건축 재개발 공통사유이기 때문에. 자, 3번.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재건축 조합원의 과반 동의 얻으면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신탁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재개발 사업은 공동시행자가 5명으로 신탁업자하고 한국부동산원까지 들어가는데 재건축 사업은 공동시행자가 3명밖에 없죠. 첫 번째가 시장문수 등, 두 번째가 토지주택공사 등, 자, 세 번째가 주택법상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나 건설업자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탁업자하고 다섯 번째가 부동산원인데 그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그 세 개의 공동시행자만 있기 때문에 신탁업자랑 공동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재개발 사업은 신탁업자하고 부동산원도 공동시행자로 들어가지만 재건축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재개발에만 적용되고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틀린 게 디귿, 리을이 틀렸고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것은 기역, 니은만 옳은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하는 방식, 수용, 환지, 관리처분 계획을 하나를 고를 수도 있고 혼용할 수도 있으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혼용할 수 있다. 맞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까지만 가능하고 이 오피스텔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오피스텔 같은 걸 건설하는 것은 재건축 사업에서 인정되는 거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빼고요. 자,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자,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건물, 주택, 부대, 복리, 기타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건물 같은 것들을 공급할 수도 있고 또는 환지 방식도 하나 가능한데 뭐 그런 표현은 안 나왔지만 또는 환지도 가능하다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자, 건축물을 공급하는데 이 건축물에는 주택, 부대, 복리시설도 가능하고 주택, 부대, 복리시설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업무용설 같은 것들, 오피스텔 같은 거,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용설, 무슨 운동시설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자, 일단 주택, 부대, 복리시설 외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이 재건축 사업은 이 장소가 정해져 있죠. 주택, 부대, 복리시설 외의 건축물 같은 거, 오피스텔, 또 뭐 운동시설 같은 거, 오피스텔 같은 업무용시설이라든가 또는 운동시설 같은 걸 지을 때는 주거지역하고 여기 상업지역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만 공급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주택, 부대, 복리시설 외의 건축물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기 때문에 요 리을번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리을번 보시면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공급하는데 이 건축물의 종류에는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재건축 사업에 주택, 부대, 복리시설 들어가고 또 주택, 부대, 복리시설 외의 건물도 일부 가능합니다. 뭐 오피스텔 같은 업무용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같은 것들도 재건축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주택, 부대, 복리시설 외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자, 장소가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주거지역 그러시면 안 돼요.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 부대, 복리시설 외의 건축물은 이 전체 건물 연면적이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지는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 자, 거기 주택, 부대, 복리시설 외의 건축물의 부분이 100분의 30 이하로만 지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리을번 지분 틀렸고 그리고 디귿번 지분 같은 경우는 뭐 관리처분 계획으로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건물 같은 걸 공급하는 방법도 이건 맞는 것으로 보고 틀린 거 한번 보시면 여기 니은번하고 리을번이 틀렸으니까 기역하고 디귿이 맞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기역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이 이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역하고 디귿이 옳은 내용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틀린 것이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자, 21번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조합이 1차적으로 시행하다가 2차 시행자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공공시행자겠죠. 자, 문제를 보면 시장호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사업시행자를 시행자를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면 1차 시행자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었다가 이렇게 2차 시행자인 공공시행자 시장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을 보시면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가 신청을 안 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재건축에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답이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시행 예정이라는 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몇 개월 후인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일은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 몇 개월 후, 뭐 한 3개월 후 이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가 신청 안 하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설립이 취소가 되고 그게 여기 시장호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맞는데 이게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자가 시장호수 등의 사업 시행하는 것에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 3분의 2가 요청을 했을 때도 이제 2차 시행자인 시장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하고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면적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순환정비 방식으로 정비구역이 너무 넓어서 순차적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이렇게 2차 시행자로 바뀌는 사유가 맞습니다. 정답이 지금 요거 1번인데 이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1차 시행자가 이제 민간 시행자인 조합인데요. 그 조합이 사업하다가 이렇게 1번부터 뒤에 8번까지 사유가 있으면 2차 공공시행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장문수가 직접 시행자로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사람들을 사업시행자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자가 지정고시가 되면 그 지정고시한 날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조합하고 추진위원회를 없애버리고 2차 시행자로 변경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사업이 필요할 때, 자, 이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아까 문제에 나왔던 4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순환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대표적으로 뭐 사업 시행료가 취소한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아까 뭘 봐야 됩니까? 아까 보시면 2번 지문에서 자,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일이 보통 아까 얘기한 대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이면 조합 설립 인가 후 3개월 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무에서. 그럼 이렇게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 신청을 안 하면 이게 2차 시행자로 변경하는 사유인데 이게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 단서 재건축 사업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고 나서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2차 시행자로 변경되는 사유고요. 아까 문제에서 나왔죠.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한 때, 그 다음에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시장군수 등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도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이런 걸 3분의 1로 바꾸면 안 되겠죠. 바꾸면 안 된 거고 이것도 면적과 소유자하고 앞뒤를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숫자 위치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밑에 있는 조항도 3년짜리가 이렇게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까 우리 2차 시행자에서 내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문제 지문을 보시면 여기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하지 않으면 2차 시행자로 변경되는 사유는 맞는데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면적 2분의 1, 그 다음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국공유지 면적 같은 경우가 국공유지하고 국공유지 토지주택공사 등이 합한 면적이 뭐 이렇게 토지주택공사 등이 합한 면적이 있을 때는 그것까지 합해서 계산하는 건데, 자, 어쨌든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 순환정비 방식 이런 거 나오면 아까 2차 시행자로 변경되는 사유라고 해서 관련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자, 22번은 재개발 사업의 대행자인데 대행자가 우리가 3차 시행자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행자라고 하는 것은 이 조합을 해산하는 게 아니죠. 아까 2차 시행자 할 때는 우리 앞에서 자, 2차 시행자로 바뀔 때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조합이 없어지고 2차 시행자로 변경되는 건데 이 3차 대행자라고 하는 개념은 이건 조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조합을 대신해서 대행자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마치 민법의 대리처럼 자, 민법의 대리와 유사하게 조합 설립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 시행자로 들어가는 개념이 대행자입니다. 자, 일단 1번 질문을 보시면요. 자, 시장군수 등은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의 분쟁 등으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이거 대신하는 말이 꼭 붙어야 됩니다. 이 대행할 때는 이 시장군수 등이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 들어가는데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이런 지정개발자가 들어갈 때 자, 조합을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고 조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장군수 등이 조합을 대신해서 직접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지정개발자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사람들을 이 조합을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신하는 말이 꼭 붙어야지만 이게 대행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대행자는 대행 개시결정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자신의 이름과 시행자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업무를 할 때 자기 이름으로 사업하고 어떤 경제적인 효과 계산은 원 시행자인 이 조합의 계산으로 이렇게 나중에 경제적인 계산 같은 것들, 효과 같은 거 다 넘기게 돼 있죠. 이걸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계산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3번 질문 보시면 자,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 조합에게죠. 조합이 이제 대행을 맡긴 거니까 그 사업 시행자에게 보수나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비용 같은 것들의 상환 청구함에 있어서 보수나 비용 같은 것들을 지출한 날 이후에 이자 같은 것들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맞는 질문으로 보시고 근데 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나 비용 상환 청구를 하면서 자, 권리 행사를 위해서 시행자한테 귀속될 대지나 건물을 압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행자가
이 사업 시행자를 대신해서 사업을 일을 해주기 때문에 보수나 비용 같은 거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나 보수 같은 것들을 지급을 안 하면 권리 행사를 위해서 나중에 원 시행자에게 넘겨줄 그 대지 건물, 대행자가 대신 해줘서 아파트 같은 걸 지어줬으면 그런 대지 건물 같은 것들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문수 등이 아닌 사업의 대행자는, 자, 시장문수 등이 아닌 사업의 대행자는 뭐 토지주택공사라든가 뭐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이, 자,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인데, 자, 그런 대행자들은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같은 원 시행자 조합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려면 이게 시장문수 등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틀렸습니다. 5번 질문 자체가 여기 시장문수 등이 아닌 사업의 대행자 그러면 뭐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사람들인데, 예, 재산의 처분 또는 자금의 차입 같은 걸 해서 사업시행자 원 조합에게 어떤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장문수 등한테 별도로 이렇게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승인이란 말이 따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금지행위가 되기 때문에, 자, 금지행위는 아니고 이런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장문수 등한테 별도로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으므로 금지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지금 틀린 지문으로 보시고, 대행자 같은 경우도 한번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그래서 시장문수 등이 원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원 시행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우면, 자, 이게 조합이나 시장문수 등을 대신해서 시장문수가 직접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지정개발자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신 사업할 사람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행이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하다가 2차 공공시행자로 변경되는 사유가 있는데, 자, 그런 경우는 2차 공공시행자로 변경될 때는 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되면서 2차 공공시행자가 들어오는 거고, 이 대행자가 들어올 때는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조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경제적인 계산 문제는 원 시행자한테 넘겨주는 그런 대행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이 정답은 일단 22번은 5번입니다.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하려면 시장문수등한테 별도로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됩니다. 자, 23번. 자, 이번엔 시공자 선정입니다. 시공자 선정은 조합이 하는 겁니다. 자, 추진위원회 단계가 아니라 정비사업 조합이, 자,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조합원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런 건설업자라든가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건설회사 시공자를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단계가 아니라 정비사업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전체 조합원 총회 열어서 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정해야 됩니다. 자,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은 이제 소규모 조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칙적으로 조합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정하는 건데,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의 소규모 이런 정비사업일 때는, 자,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일 때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이 정관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으로 보시고요. 자,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요 100명보다 더 작은 케이스죠.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는 것은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자, 20명 미만으로 해서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을 할 때는 여기 시행규정이 정하는 방식으로 건설업자나 이런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시행규정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때는 규약이 정하는 방식으로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을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규약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조합이 할 때는 정관이고, 자,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됐을 때는 규약이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규약이 정하는 방식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이런 사람들을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시장문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죠. 아까 2차 시행자처럼 시장문수가 직접 시행자가 되거나, 자,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이런 공기업이 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이 사업 시행자인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 지정고시 후 이런 경쟁 입찰 방식으로 건설업자나 시공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수의계약은 이제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이니까, 자, 이 케이스는 뭡니까? 4번 같은 케이스는 시행자가 누구냐? 시장군수 등이 직접 사업 시행자로 들어왔다. 2차 시행자로.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공기업이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자, 시행자 지정고시 후
자, 경쟁 입찰 방식으로 유찰됐을 때는 수의계약 방식 같은 거로 자, 건설업자 같은 사람들을 시공자로 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케이스에서 시장무수 등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 동그라미 4번에 자, 주민대표회의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 시공자를 추천을 하면 경쟁 방식,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장무수가 정하지 말고 추천받은 시공자를 우선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조항이 4번, 5번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맞는 질문으로 다 보시고 정답은 지금 아까 우리가 요거 자,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내부 규정이 정관도 아니고 시행 규정도 아니고 규약입니다. 규약. 시행 규정은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시행 규정은 시장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들어왔을 때 만드는 내규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게 있으면 이걸 규약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시공자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요거 3번이 틀린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공자 선정에 관한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볼 건데 시공자 선정과 공사 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가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새로 이거 개정돼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자로 이렇게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가 2회 이상 합동설명회를 열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건설회사가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2회 이상 이렇게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동설명회. 자, 그다음에 주민대표회의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었죠. 예, 추천할 때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천 같은 걸 하는데 뭐 일반 경쟁입찰, 지명 경쟁입찰, 제한 경쟁입찰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경쟁입찰이 안 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앞에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 주민대표회의나 토지 등 소유자가 추천을 하면 요 시장무수 등이 추천받은 시공자를 우선 시공자로 정해야 된다 할 때 요 추천 방식이 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추천 방식이 이렇게 경쟁입찰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경쟁입찰이라든가 경쟁입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행자는 이 조합이겠죠. 조합이 시공자랑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자,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 철공사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공자가 아파트 건설해주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같은 걸 공사 계약을 하려면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철거 공사에 관한 계약도 같이 포함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 철거할 때 뭐 성면 조사라든가 성면 해체, 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문제죠. 환경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도 포함해가지고 철거 공사까지 포함해서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합이 시장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보증서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여기 조합이 어떤 민간 건설회사 이런 사람들을 시공자로 정했을 때는 그 시공자는 시공보증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발급받아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출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5번 잘 보십시오. 5번 같은 거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시행자가 자,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자, 우리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계약, 제조계약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면서 건설회사랑 공사계약을 하고 또 용역계약 같은 것도 체결할 수 있겠죠. 어떤 일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물품, 그래서 조경 같은 것도 일단 용역계약 형태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물품 구매, 제조 같은 것들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경쟁 입찰에 붙이는데 자, 건설공사가 추정가액이 6억을 초과하면 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거기서 공사를 발주하고 거기서 이렇게 입찰을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건설공사가 2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 6억입니다. 6억. 자, 일반 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짓는 건설공사가 2억을 초과할 때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전자조달 시스템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전문공사, 어떤 특정한 공사에 대해서도 이게 2억을 초과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건설공사가 6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문공사, 어떤 특정한 분야만 선택해서, 무슨 뭐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뭐 아파트 창문 샤시 같은 거 있죠. 그런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2억을 초과하는 공사일 때는 이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는 6억,
전문공사일 때는 2억을 초과하면 반드시 국가가 운영하는 이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입찰 같은 것들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5번 지문 자체가 요거 시공자 선정은 아니고 기타 공사 계약을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 건설공사일 때는 6억 초과, 전문공사일 때는 2억 초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요거 좀 답으로 하시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시공자랑 공사계약 같은 거 할 때 철거 쪽 계약도 포함시켜야 된다. 추천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세 가지 경쟁 입찰 같은 방식으로 추천 같은 거 할 수 있다. 합동 설명회 2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번 문제는 공사비 검증 요청과 관련된 가로 아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요즘에 이제 우리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 여기 보시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이겠죠. 시공자랑 공사계획을 체결한 후 이 시공자 건설회사가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건비, 재료비가 올라서 이게 막 증액 같은 걸 요구했을 때 이게 이제 이 정비사업의 지원기구 이런 사람들한테 공사비 검증 요청이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 토지동 소유자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사업 시행자 조합에게 검증 요청을 하면 이게 비율이 5분의 1 이상 정도가 조합에게 검증 요청, 조합원들의 5분의 1 이상, 토지동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사업 시행자 조합에게 검증 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기억이고, 이번에는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 시행계 인가 전에 시공자가 먼저 선정됐습니다. 시공자가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먼저 들어와서 공사를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고 이럴 때는 여기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면 검증 요청이 사유가 되는 거고,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가 나중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죠. 100분의 5. 100분의 10, 요거 100분의 5니까 요거 기본적으로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분의 10. 그 다음에 1호하고 2호의 공사비 검증 요청이 완료되고 나서 또 추가로 공사비 증액 비율이 생겼을 때는 요거 100분의 3입니다. 이거 1호하고 2호에 대해서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또 공사비가 올라갔을 때는 100분의 3 정도 이상 증가되면 검증 요청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원 사람 수의 5분의 1 이상이 검증 요청을 하는 경우,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정했다. 그때 시공자가 먼저 들어와서 조합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분의 10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검증 요청이고, 시공자가 나중에 들어왔다. 시공자가 조합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좀 나중에 해주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나중에 시공자가 들어왔을 때는 시공자가 100분의 5 정도 이상만 올리더라도 검증 요청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호하고 2호에 따라서 검증 요청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0분의 3 정도 이상 증가되면 공사비 검증 요청 대상이니까 5분의 1, 100분의 10, 100분의 3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5분의 1, 100분의 10, 100분의 3 정답이 이거 3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공사비 검증 요청 대상이 되면 공사비 검증 같은 것들을 의뢰해야 된다. 이 문제도 우리가 한 문제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정비사업의 지원기구에다가 검증 요청을 하는데 지원기구는 뭐 한국부동산원 같은 거, 토지주택공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부터 이제 우리 추진위원회 문제인데, 추진위원회 문제 3문제 더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0문제 가까이 풀었기 때문에 26, 27, 28번까지 하고 29번의 조합부터는 우리 다음 강의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6번 보시면,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을 뽑아야 되는 거죠.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5인 이상의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위원 뽑아야 되고, 운영 규정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운영 규정에 대해서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틀린 데가 요겁니다. 5인 이상의 위원을 뽑아야 되고 운영 규정 같은 걸 만들어서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관을 운영 규정으로 바꾸고 여기 7인 이상을 5인 이상 위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정비사업 같은 걸 하면서 공공 지원 같은 걸 받는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에 지원 같은 걸 받아서 신속통합,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 지원 같은 거 받을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막바로 조합 설립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조합 설립으로 바로 가는 사유가 됩니다. 2번 같은 경우가 맞네요.
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 경우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 등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시장군수 등한테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은 추진위원회 운영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 자, 우리 추진위원회도 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가 운영 경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자, 시장군수 등 같은 관청이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 운영은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운영 경비를 운영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이라든가 나중에 조합 같은 거 할 때 조합의 임원 같은 거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5년만 지난 사람들은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해서 정의법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더라도 10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추진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조합의 임원 같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5년 지난 사람들은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틀렸죠? 틀렸기 때문에 4번, 5번 다 틀렸고 2번이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2번 정답. 26번 정답은 2번. 자, 27번 보시면 자,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자, 우리 추진위원회는 자,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단체죠.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자, 조합의 내규인 정관 같은 거 초안 작성, 그 다음에 이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원래 사업시행계획서는 조합이 만드는 거지만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만들 수 있고 또 추진위원회가 미리 준비단체로서 자, 설계자하고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죠. 전문 관리업자라든가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고 시공자 선정은 안 됩니다. 문제는 5번 좀 보세요. 자,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자, 이건 안 되죠. 자, 조합원들한테 각각 정비사업비에 추가 부담금을 얼마를 내라. 이거는 나중에 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저 뒤로 가가지고 자, 사업시행계획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이건 관리처분계획 같은 거. 정비사업이 저 맨 마지막 단계로 가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추가 부담금을 얼마 내라. 이런 걸 정할 수 있으니까 이 추진위원회 단계가 아직 조합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출지문입니다. 보시면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때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 같은 게 1, 2번이고 또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도 미리 만들어 올 수 있고 설계자하고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전문관리업자 이런 것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안 되죠. 시공자는 조합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또 시공자 선정 같은 거 안 되고 이 5번 지문처럼 조합원별 정비사업비의 어떤 분담 내역 같은 것들은 추가 분담금 개념이기 때문에 이 나중에 조합이 저 뒤에 가서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추진위원회가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5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여기 추진위원회 업무를 보시면요. 추진위원회는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자, 설계자 같은 사람들 선정할 수 있죠. 여기 시공자 선정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자,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 추진위원회의 내규인 운영규정의 작성, 그 다음에 동의서의 접수,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필요한 동의서 같은 것들을 미리 접수받을 수 있고 정관 초안 작성, 창립총회 개최 같은 게 있으니까 아까처럼 정비사업비에 각각 조합원들의 어떤 추정 분담금의 결정, 이렇게 분담금 결정하는 거는 여기 추진위원회 업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시공자 선정도 안 됩니다. 자, 시공자 선정은 여기 들어가지 않고 전문관리업자하고 설계자 선정까지만 추진위원회 업무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위원회 결격사유, 다음으로 하나 해당이 되면 자, 추진위원회 위원 같은 사람들이 해당 밝혀진 때 즉시 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행위 무능력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들,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들,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의 인가권자나 또는 우리 추진위원회 승인권자가 둘 다 같죠. 시장문수 등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자, 배우자라든가 직계 좀비속은 재건축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같은 거라든가 조합의 임원, 추진위원회 임원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조합의 그 임원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형태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에 5번 같은 거, 6번 같은 거 좀 주의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을 하다가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해당하였던 사람과 밝혀진 때 당연 퇴임한다. 즉시 퇴임하는 거고 또 위원 같은 거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고 조합 설립의 인가권자가 시장군수 등이죠. 그 시장군수 등 같은 직접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해당되는 지방의회 의원, 그 배우자라든가 직계 좀비속은 추진위원회 위원 같은 거라든가 또 조합의 임원 이런 거 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격사유. 자, 마지막으로 28번 보시면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자, 추진위원회는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문 좀 전에 우리 봤던 거 여기 경쟁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감사 맞죠? 여기 이사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한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반대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비사업 조합에도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도 간주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뭐 과반수 동의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과반수 동의에 동의한 사람은 별다른 반대 의사 표시가 없었을 때는 나중에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도 동의를 한 것으로 그대로 간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일을 하면서 추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회계장부나 관계 서류는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0일 안에 조합에게 인계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를 인계해 줄 의무도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해임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자, 이게 이제 6개월이죠.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선임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같은 법정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자,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임해서 자, 추진위원회 위원장 같은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6개월 이상 선임이 안 됐을 때 이 변호사 등 같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임해 가지고 자,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월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풀어서 정답을 5번으로 체크하시고 다음부터 우리 29번부터는 이제 조합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합 문제는 그 다음 강의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8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정비법의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